제가 좀 추천드리고 그냥 나열을 해보면 일품이 좀 쉬운 심화집에 속해요. 최고 수준 문제, 최고 득점 수학인가? 문제인가? 그거랑 어떤 습관을 가지면 최악이냐면 맞고 틀린 거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이 원리라는 거 무시하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방법을 막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갖게 되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무너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현재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서울대 소자쌤 채널에서 공부 노하우를 나누고 계십니다. 소자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생들을 주로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고등 수학에서 빛을 발하는 아이들 초등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초등 때 가장 중요한 공부 습관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건 그냥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열심히 처음에는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좀 되게 내면화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뭐 요리를 잘하려고 해도 막 채 썰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연산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 연산이 안 되면 걔는 아무리 잠재성이 많아도 걔는 중고등학교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진짜 1순위로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수학은 언어잖아요. 수학이라는 거에 약속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약간 이해를 했나? 이런 걸 자꾸 점검해주면서 깨우쳐줘야 돼요, 옆에서.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왜 이렇게 풀었니? 라고 질문을 던져준다던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고 한다던가 되게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아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 논리로 푸는 거야 라는 걸 어릴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안 해주면 그냥 수학은 뭔가 치트키 쓰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방식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오답을 좀 이렇게 착실하게 세모로 바꾸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옆에서 좀 잘 해주면 그 습관이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답을 잘 시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그리고 풀이 과정. 애들 이렇게 글씨도 안 이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아무 데나 막 쓰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저도 어릴 때 되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좀 어릴 때부터 좀 옆에서 진득하게 좀 열 맞춰서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걸 옆에서 조금 계속 관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중고등 수학엔 같이 갈 때 되게 기초적인 습관이에요. 내가 과정이 되게 단순하면 어디다 써도 답이 나오겠죠. 근데 고등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단계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잖아요. 자기가 자기 필기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뭔가 다시 읽어낼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막혔을 때 다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는 했고 아 여기서 그걸 써야겠다 뭐 이런 뭔가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구잡이로 막 끄적이다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지? 모르겠다. 발표 치고 이제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필기는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초등에서 기르면 좋은 습관 3가지는 결국 첫 번째 연산, 그리고 두 번째 오답에 대한 태도와 관리, 세 번째는 풀이 과정 적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3가지를 다 들어보면 사실 초등학생이 혼자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부모님이 옆에서 좀 손을 대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네. 어머님들 초등 어머님들 보고 계시다면 어릴 때는 조금의 관심만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문제 숙제 했니 이렇게 하고 뭐 채점 해준다던가 그거 관심 안 가지시고 그냥 학원 보냈으면 됐지 거기서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더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조그만 차이가 네, 나중엔 네. 어쨌든 큰 네, 차이를 네.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만 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이제 약간 자기주도력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그럼 그때부터 본인 스스로가 채점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둘이서 막 오롯이 해도 상관이 없는 시기가 오는데 네. 초등 때는 혼자서 그걸 다 해나가기는 조금 힘들죠. 어리잖아요. 네. 반대로 초등 수학에서 이 습관만 피해도 네. 나중에 너무 좋습니다 하는 꼭 아, 피해야 되는 최악의 습관이 최악의 있다면요? 습관이요. 네. 어떤 습관을 가지면 최악이냐면 나는 맞고 틀리는 것에 대한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맞으면 장땡이고 틀리면은 그냥 못 푸는 거네. 과정 같은 거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맞고 틀린 거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그냥 이거를 푸는 방식에만 얽매이거든요. 이 원리라는 거 무시하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방법을 막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갖게 되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무너져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풀이 방법을 외우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점 맞았니? 엄마가 점수에 집착한다거나 네. 너 몇 개 틀렸니? 막 이렇게 너무 오답의 개수에 집착한다거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애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틀렸으면 이제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얘기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너 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해서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어릴 때는 표현 잘 못해요. 자기 거를. 그렇지만 계속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이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오개념이 잡혔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교정도 시킬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습관이라는 거는 점수에 집착해서 그냥 푸는 방법에만 딱 암기하는 식의 수학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게 최악의 습관이다. 초등 때 하는 중등 학습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중등은 저는 이제 심화를 꼭 추천을 드리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중등 예를 들면 뭐 문제집이라고 치면은 그냥 뭐 개념 원리 셋 한 번 정도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중등 선행을 나갈 때는 웬만하면 심화집 한두 권 정도는 최소한 풀리고 진행을 하셔라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초등 때 하더라도 이 심화는 꼭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심화를 할 때 심화 문제집을 풀었어요. 네. 근데 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하고 심화 문제집을 2권을 풀었는데 중1을 더 좀 다져야 될지 아니면 네.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갈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봐야죠. 네. 근데 그걸 집에서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중등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그 강남 기출 내신 문제들 네. 그거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이트 많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뭐 중간 범위까지 있고 기말 범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한 권 다 끝냈으면 그 각각 하나씩 다운 받아서 그거 풀려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굳이 이때는 시간 제한까지는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초등학생이 뭐 진도 나가는 중이니까 시간 압박까지는 굳이 안 가져도 되고 그냥 한번 풀어봐라. 풀이 과정 좀 써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채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점했을 때 결과를 보고 얘가 어느 정도는 소화했구나. 솔직히 80점대만 맞아도 괜찮다. 80점대, 90점대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막 했는데 막 40점, 50점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아니다. 이게 빨간 그 적신호를 보고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복습시키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고 강남 기출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달라서 네. 하나만 풀리지 마시고 네. 한 2개 정도? 2개 정도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몇 개 콕 집어서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단대부중, 대청중 이런 학교가 좀 어려워요. 네. 진선 여중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그냥 마음에 드시는 이름 있으면 그 강남구에서 하나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한번 풀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 자료로. 네. 근데 그걸 막 100점 맞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100점 안 맞으니까 다시 돌아가겠어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냥 뭐 한 8, 90점 정도 받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 학교로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반복은 할 거예요. 중등 현행 때 오면 그 현행 심화를 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가면 또다시 그 학기에 심화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느 정도의 소화력만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 쭉쭉 진행을 이렇게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속도가 좀 붙어요. 중등 수학 문제집 고를 때 팁 좀 알려주세요. 수학 문제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게요. 그냥 개념 유형 문제집이 있을 거고 심화 문제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개념 유형서에서도 양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다 비슷해. 근데 이거를 조금 많이 문제를 풀려서 익숙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가 많은 형태가 있고 아니면 그냥 문제는 좀 적지만 기본 개념 다 담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번 좀 봐야지 좀 익히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양 많은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쌩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애는 한 번 보는 건 잘 기억해고 막 이러면은 굳이 그 많은 것들을 하면 오히려 지루해 하거든요. 그럼 그냥 양 적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심화집은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문제집마다. 네. 예를 들면 1품보다는 A급이 훨씬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은 우리 아이가 한 반 정도는 시도해볼 법한 문제집. 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봤는데 막 80%도 못 건드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흥미만 떨어뜨리고 네. 부담감만 줄 수 있거든요. 그 심화서에서 아까 그래도 아이가 50% 정도는 스스로 풀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난이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A급 수학 같은 경우에 C, B, A가 있는데 C하고 A가 난이도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러면 50%라고 했을 때는 A, B, C를 전부 다 합쳐서 아니요.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학원에서 애들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C는 건너뛰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1품을 푼다. 앞에 있는 부분 개념 핵심 다 건너뛰고 블랙라벨 푼다. 스텝 1 풀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은 스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개념서와 유형서를 할 때 마스터를 시키거든요. 이 개념서와 유형집에서 필수로 하는 유형들은 당연히 풀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심화서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 문제 앞단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것들의 그냥 요약본일 뿐이에요. 또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그냥 스킵하고 바로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만 풀라고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소화력이 뭐 한 50%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초견할 때는 어떤 문제집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문제집 안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그냥 나열을 해보면 1품이 좀 쉬운 심화집에 속해요. 최고 수준 문제, 최고 득점 수학인가 문제인가 그거랑 블랙라벨, A급 그리고 고쟁이 또 제가 좋아하는 교재 중에 하나여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A급 수학이랑 블랙라벨이 좀 제일 어려운 축에 속해요. 네. 그리고 최상위 수학도 있어요. 근데 네. 최상위 수학은 중학교 심화서로는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초등학교 심화서로는 굉장히 네, 맞아요. 그냥 거의 스테디셀러 아닌가요? 근데 중등 수학에선 최상위가 조금 과하다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중3-1에 보면은 공통수학, 고일수학을 배워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괜히 수록해 놓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껴있는 것들이 꽤나 있고 내신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하는 막 그 경시형 느낌의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껴져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그닥 중등에선 선호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집에 속해져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중등 내신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학 사고를 넓히는 게 문제지.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풀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인지 체크하고 시도를 하셔라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뭐 일품, 고쟁이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볼 법한 심화서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한두 권 정도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오답도 좀 해독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중등 현행이 왔을 때 앞에 말했던 것들 중에 뭐 안 풀었던 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집을 한 권에 가지고 몇 회독씩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여러 문제집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좀 여러 번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일단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든지 간에 완성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간혹가다 어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풀었다라는 자체의 경험만으로 일단 뭔가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 좋아 그러면 여기서 랜덤하게 몇 개를 추출해서 뭐 시험을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한 문제집을 거의 뭐 씹어 먹을 정도로 거기 있는 거 오답만 모아가지고 회독을 여러 번 시킨다? 그게 여러 권을 대충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한 문제집을 몇 회독한다는 게 같은 문제를 몇 번 푸는 게 아니고요. 틀린 문제를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1회독 쫙 풀었어요. 500문제 있다 쳐봐요. 그럼 400문제 맞고 예를 들어 100문제 오답이다. 그럼 100문제만 다시 푸는 거예요. 100문제에서 또 20개 또 틀렸어. 그러면 또 3차에서는 20개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풀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같은 문제 500번을 몇 번 이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집의 완성도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 학생이 되게 역량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심화서를 풀어보자 했을 때 몰라보게 소화력이 확 올라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간을 많이 쓰셔도 그 시간이 아깝게 느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가속도가 붙거든요. 다른 문제집을 갔을 때. 그거를 염두에 주시고 오답률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답을 2회독, 3회독 계속 하면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이자.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독서 교육 하시는 분이 네. 나오면 네. 여러 권의 책을 읽는 다독보다 한 권을 10번씩 읽는 그런 게 중요하다, 효과적이다 얘기하시는데 수학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자녀가 만약에 초등생이라면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이렇게 꼭 시킬 겁니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서술 작성을 많이 저는 시킬 것 같아요. 서술형 답안 작성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학이라는 게 언어거든요, 수학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느냐. 그걸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메타 인지도 높은 애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뭘 알고, 뭘 이해했고,
뭐가 막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걸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을 어릴 때부터 좀 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일종의 국어 교육 같달까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애들이 실제로 저도 가르쳐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폼이 달라요. 수학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 막 풀고 이렇게 막 하는 애들 말고 어릴 때부터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술 연습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늦게 시작해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수학에 한정해서 초등 때 네. 못했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역전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 때 못한다는 것은 쉬운 연산이나 그런 기본적인 정의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인 건데 그 고차원적인 중등 수학이나 고등 수학에서 갑자기 뭐 잘한다?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예 0%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때 잘하더라도 가서 안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못하는데 가서 잘한다는 거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또 연산도 되고 공부머리도 있고 수학 잘한다 소리 들었던 아이들도 계속 쉬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 아이들이랑 중고등학교 때 동등하게 스타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데 연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네. 초등 수학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정확히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시간에 다른 애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더 2배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제 동등하게 가는 거를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냥 초등이니까 놀리고 나중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절대로 그건 현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예 기본기가 없는 초등학생이 네. 역전을 하는 건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으나 네. 조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보신 아이들 중에서 갑자기 좀 성적이 급상승한 경우는 있었는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상승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네. 확 튀어질 경우가 있어요. 비결이 뭐였어요? 이거 되게 재미없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이 보시는 분들이 꾸준함, 꾸준함. 그러니까 노출, 수학에 대한 계속된 노출.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수학이 잘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뭐 운동을 하든 연습을 하든 계속 연습을 해야 그 순간 이제 알겠다 하고 쫙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수학도 이게 될까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 문자가 뜻하는 게 뭐구나라고 뭔가 이게 느낌표가 온다거나 이게 뭔가 본인이 이게 딱 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시기까지 가려면 이제 꾸준함은 동반되어야 된다. 꾸준하게 학습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들도 꾸준하게 운동 가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저도 정말 느끼고 있는데 꾸준하게 하려면 사실은 애 스스로 하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에요. 옆에서 어느 정도의 간섭이 있어줘야 돼요. 어린 연령일수록. 그러려면 이제 뭐 홍콩을 집에서 뭐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엄마가 좀 귀찮으셔도 항상 루틴하게 매일 이 정도는 풀어야 되라고 계속 애하고 같이 앉아서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그 가르치는 친구 중에서 이게 숙제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런 걸 정해요. 너가 만약에 오늘 숙제를 덜 해왔다. 무조건 토요일에 벌칙으로 나와서 자습 몇 시간 당첨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이걸 주는 거죠. 그러면 애가 평상시에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다가 좀 나눠서 숙제를 하더라고요. 자랑하고. 선생님 저 이번 주에 매일매일 나눠서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등학생들한테 계속 상벌 제도처럼 뭔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습관으로 몸에 배일 수 있게끔 이게 좀 노력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애들일수록. 그 대치동에서도 네. 특별히 잘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전교 1등 아이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네.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이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1등 대치동이면 대한민국 1등 그 교육의 도시이고 동네이고 거기서 1등이라는 거는 사실상 좀 타고난 게 큽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쩔 수 없이 네. 좀 유전자적으로 수학에 정말 탁월한 어떤 수감각과 그다음 언어 감각과 이런 것들을 타고난 애들이 정말 남들의 절반도 투입을 하지 않아도 이만큼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타고난 게 크지 않나라고 저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강사하게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딨냐. 다 노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습관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경험을 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구나라는. 근데 물론 정말 소수의 아이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도 그 소수에 들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놀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천재성을 가진 일부의 아이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전교 1등 말고 네. 상위권으로 확대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상위권이면 충분히 노력으로서 내가 타고난 뭔가 이 수학에 막 뛰어난 그게 없어도 정말 습관과 뭔가 뭐 커리큘럼 플랜 잘 짜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해오면 그 나중에는 근데 고등수학 와서 그게 다 이겨요. 수능 문제 아무리 머리 좋고 수학 감각이 있어도 절대 못 이깁니다. 정말 머리가 정말 좋아가지고 남들의 뭐 절반만 해도 막 똑같이 하는 애들 있다. 이거랑 얘는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정말 성실하게 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잘 학습 적용을 하고 꾸준히 한다. 얘가 무조건 이겨요. 수능에서는. 그게 수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일수록 머리 좋은 애들은 금방 가잖아요. 그거 어린 나이에 머리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이유가 이게 네. 내신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런 꾸준함이나 성실함으로 더 꼼꼼하게 풀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높은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능이라는 게 2-1 이런 학기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심화 문제를 풀면서 꾸준히 풀면서 이런 방법들을 익히고 했던 애들이 이제 그 수능에서는 그 모든 갖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과정상 이게 경험했던 거를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은 애들이 그 과정들을 예를 들어 스킵했다고 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수능 수학이라는 건 저는 이거는 꾸준함으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능 수학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무에서 뭔가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풀이법이 아니에요. 수능 수학은. 이게 약간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런 유형은 이러한 과정으로 푸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던 애들은 맞춰요. 근데 일단 안 했는데 머리만 좋아? 그럼 그 과정 어떻게 독창적으로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사실상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영재를 판별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병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네. 이거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수학 과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잘 공부해 왔는지 네. 체계적인지 이거를 네. 묻는 시험이니까 네. 아무래도 성실하게 공부해온 아이들이 뭐 반짝이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이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애들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 극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머리도 좋으면서 성실한 애들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런 게 최상위권이에요, 무조건. 최상위권이 네.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또 그리고 친구들은. 한 번 그 100점이나 잘하는 그 맛을 보면 그 아이들이 안 내려오려고 해서 더 열심히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나 이거를 놓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그 성적에 대한 뭔가 마약성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나에 대해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막 더 남들이 안 시켜도 계속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자꾸 칭찬해주고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 저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수학에서 네. 정말 실수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네. 덜 하느냐가 점수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실수는 도대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이 실수라는 거가 그 당시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순간 정신이 꺼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에 착각을 하고 잘못 네. 생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고3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산수 실수를 해가지고 틀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날 만큼 제가 너무 열받았던 거겠죠? 근데 네네네. 제가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연산 실수를 많이 잡긴 잡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7하고 뭐 어떤 숫자를 헷갈려 하는 거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헷갈려 하네. 나도 모르게 잘못 약분을 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패턴을 실수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거를 7 적잖아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실수하는 거 조심하자. 아, 네네. 그러니까 실수는 조심하자라는 의식밖에는 고칠 수가 없는데 그걸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 방법이 뭐냐면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실수가 뭔지. 저도 이제 학생 실수가 안 애들 좀 있어요. 우리 학원에. 그러면 막 해요. 근데 저는 보여요. 하도 많이 보니까.
여기서 이거 실수했네. 근데 이거 알려주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너 가져가서 10분 선생님 10분 실험실 줄 테니까 네. 네 실수를 찾아서 지우지 마. 실수를 찾아서 선생님한테 설명해.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럼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다시 풀면 안 돼요. 말이에요. 네.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리로 가가지고 풀을 막 하다가 이거 진짜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이거 9분의 1이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제가 이걸 한 번 더 곱했어요. 라든지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한다 해서 고쳐지진 않아요. 그거를 여러 번 좀 반복을 시키면 본인이 이제 문제 풀려고 막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미리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고등 수학을 많이 다루는 선생님으로서 네. 초등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초등 부모님들께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요, 제가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진 예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학 학습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수학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시킬 것이냐, 애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 어린 연령에 잘 이렇게 정립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학원에 보냈으면 됐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학원 그리고 학부모 학생 이렇게 세 그룹이 같이 가는 게 사실은 초등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초등 수학 과정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가져가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좀 가정에서도 습관을 잘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칭찬을 좀 집에서도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학원에서 잔소리 많이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정말 1년, 2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축적되면 진짜 길거든요. 그럼 나중에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대치동에서 수학학원 하고 계신 서울대 소자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초등에서 진짜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더 확 와닿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